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윌빅스에서 형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오전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시험 문제 간단히 총평을 하게 되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그렇게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론 문제 같은 게 정말 우리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틀리라고 내는 그런 지문인데요.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수업 시간에 다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중도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론적인 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등한시할 수 없다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이거 다 해설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몇 점 정도를 맞았으면 합격을 할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죄형 법정주의 관련해서 1번 문제부터 있는데요. 자, 이제 해설 시작할게요. 자, 근데 사실 1번 문제도 만만치는 않았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막 다루던 그런 판례들이 좀 아닌 것들이 있었거든. 최신 판례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괴로웠던 사람도 있는데, 우리 경범죄처벌법에 이제 노출 이런 거 관련해서 알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이게 이런 판례가 있었나? 2016년에 헌법재판소 결정내요. 그래서 그 당시에요, 이 부분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지나치게 내놓는다, 가려야 할 곳, 이런 것들이 일반인이 봤었을 때 명확하냐 이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요, 우리 명확성 원칙이 위배된다 그래가지고 위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기,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옛날에 한번 요렇게 다른 직렬 같은 데서 한번 보인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우리 시험에 나올 줄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1번 좀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 이런 거 헷갈릴 땐 일단 넘어가야죠. 2번은 우리가 너무 쉽게 또 나와 있죠. 우리가 소구표 금지 원칙, 형벌 불소급 원칙은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보안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보안 처분에서는 어떤 거? 가폭법,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회봉사명령 외에는 우리가 형벌 불소급 원칙 적용되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맞았어요. 한숨 넘겼어. 그랬더니 또 3번에서 모르는 거네. 자, 이것도 익숙하지도 않은 판례예요. 그런데 얘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22년 판례예요. 22년 판례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론으로 한번 가봐봐요. 보세요. 대표자를 변경했음에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서 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변경인가하고 처음부터 설치인가하고 같은 얘기, 여러분, 완전히 다르죠. 원래 설치를 했는데 도중에 대표자 변경한 거예요. 그걸 인가 안 받은 것뿐이지, 애초에 설치할 때, 맨 처음에 어린이집을 설립했었을 때 인가 안 받은 거랑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피고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건 우리가 일반 법리로서, 이런 거 우리 많이 있었잖아요. 면허 취소하고 정지하고 그런 것도, 운전면허 그런 것들도. 그래서 요거 예전에 비슷한 판례들이 있었어요. 설립 관련한 거 변경하고. 그래서 요거는 대충 뜯어 맞출 수 있었다. 근데 답 4번이 손을 들어줬잖아요. 우리 요거 옛날부터 자주 나오던 판례잖아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기업의 임직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공단의 임직원에 대해서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지하는 규정. 자,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어느 기업, 어디까지가 공사공단으로서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지할지는 국회의원들이 잘할까요? 아니면 이런 공사공단을 산하에 두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 잘할까요? 당연히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에 위임한 거, 이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임 금지 원칙, 성문법주의에 반하지 않는 유명한 판례예요. 그래서 설령 여러분이 1번, 3번을 좀 잘 몰랐더라도 4번은 너무나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자주 봤던 지문이라서 그나마 답은 고를 수 있었던 거. 그렇게 해서 얘는 한 중 정도 수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 4번이 되겠고요. 답이 여러분 색깔이 변해요.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갑니다. 적용 범위. 우리 요새 추세죠. 장소적 적용 범위와 시간적 적용 범위를 막 섞어서 내는 거, 그런 건데, 1번 보면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설마 이 옛날 지문을 답으로 고른 사람은 당연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죠. 형의 전부 일부 집행 받은 자, 전부 일부를 이제 산입하도록, 필요적으로 산입하게 변경됐고, 이건 이제 위헌받고 바뀌었던 거죠. 그 다음에 2번, 법령 제정 당시부터 또는 폐지 이전에, 우리 동기설 폐지했던 그 판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기설이 폐지돼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법률이 이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경하게 변경되면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잖아. 근데 예외 3가지를 아셔야 되잖아.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유효기간 명시한 거. 유효기간 명시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죠? 형사법적 관점의 변경이 아닌 거. 형사법적 변경의 관점의 변경이 아닌 거. 그리고 뭐다, 입법자들이 경과 규정을 둔 거.
경과 규정을 둬서 소급 적용하는 그런 쪽, 소급 적용이 아니라 추급 적용하는 거죠. 국법 적용. 이런 세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있잖아. 유효기간 특정했잖아요. 유효기간을 구체적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 효력을 상실, 예정하고 있는 법령. 자, 이거는 여전히 처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된다가 아니라 여전히 처벌합니다. 유효기간이 명시된 거. 그 다음에 3번.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뒤에가 틀렸죠? 우리가 1조 3항은 재판 확정 후 법률이 폐지됐을 때 범죄에 구성하지 않게 됐을 때 그때만 형 집행면제를 합니다. 그러면 도중에 가볍게 변경된 건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거죠. 법의 명문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국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집행면제인데 뒤에가 틀렸어요. 그래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될 때만 형 집행면제입니다.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그래서 이게 우리 뭐와 관련된 거죠? 보호주의, 그것도 이제 상대적 보호주의 관련해서 6조 관련된 거죠. 외국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개인적 법익을 침해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법을 적용하는데 대신에 단서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범소집. 그 외국에서 행위지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조건 형 집행면제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우리 법을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대적 보호주의인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캐나다 사람이 갑이 쭉 가셔서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 A한테 캐나다에서 뻥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캐나다 사람이 캐나다에서 사기친 거죠. 자, 갑의 행위가 캐나다 법률에서 범죄를 구성하고 소추형 집행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7조 그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이거는 쉬웠고 그 다음에 3번. 아마 이번에 나온 문제 중에 가장 좀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시험 직전에 1주 전에요. 마지막에 제가 우리 형법에서 나올 수 있는 이론 정리를 한번 했었거든요. 거기서 다 얘기했어요. 이거랑 그리고 뒤에 나오는 뭐 우리 우연방위 위전자 제가 딱 3시간 강의했나? 3시간 채 안 됐었겠구나. 그때 이제 전부 다 그걸 정리했었거든요. 전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론 강의 같은 것도 평상시에 들었지만 마지막에 한번 우리 유튜브 짤처럼 이렇게 한번 쭉 전체적으로 한번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딱 보고 저는 마지막에 들어왔던 우리 몇 명 친구들이 있는데 바로 연락 왔어요. 와가지고 다 나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맞췄냐 그랬더니 다행히 맞추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제 영상이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꼭 한번 계속 들으세요. 다음에 시험 볼 때도. 자, 이제 이거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 범죄 체계론 막 안 배우잖아. 안 배우고 막 가는데 그러면 사실은 저 범죄 체계론을 알아야지 형법의 3대 차고, 구성요건적 차고, 금지 차고, 위전 차고를 이해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려운 우리 심리적 책임 개념 뭐 그런 거 나오잖아. 그게 다 이거랑 연결된 거예요.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와 관련해서 엄격 고의설, 제한적 고의설, 엄격 책임설, 제한적 책임설 이런 것도 다 관련된 건데 일단 각설하고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맨 처음에 형법에서 나왔던 범죄 체계론이 고전적 범죄 체계론이죠. 그래서 고전적 범죄 체계론. 그 다음에 뭐 신고전적도 있고 범죄 체계론. 그 다음에 목적적 범죄 체계론. 맛배기만 제가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현재 다썰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 이렇게 갑니다. 범죄 체계론. 자, 이 동네는요, 이제 구성깨당성, 위법성까지 우리가 불법이라 그러죠. 불법의 결과방가치밖에 없다고 봐요. 객관적인 거.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책임 단계에서요. 처음 견해는 책임의 고의 과실밖에 없다고 봐요. 고의 과실밖에 없고 이 고의에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과 위법성 인식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의 내용에. 신고전적 범죄 체계는 책임의 내용에 책임 능력, 그 다음에 기대 가능성. 그리고 똑같아요. 고의, 과실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객관적 구성 요건 인식과 위법성 인식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견해예요. 자, 그런데 이제 목적적 범죄 체계론이 뭐냐면요. 우리 책임 단계에 있던 고의 과실을요, 구성 요건 단계로 올려요. 그래서 이제 구성 요건에 가면 고의 과실이 생기게 되고, 이게 불법의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예요, 여러분? 불법은
행위반 가치가 둘을 이룬다. 그래서 행위반 가치론, 행위반 가치론 그렇게 되고 책임의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요. 책임 능력 그리고 기대 가능성. 그 다음에 여러분 고의 과실 올라가는데요. 누구는 냅두고 올라갔어요? 네, 위법성 인식은 여기 있다. 냅두고 올라간 거예요. 위법성 인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합일태적 범죄 체계로 현재 우리 다수설이잖아요. 얘들은 불법이 결과반 가치와 행위반 가치 다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고의 과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의 과실이 들어있고. 그래서 불법은 객관적인 결과반 가치뿐 아니라 주관적 행위반 가치도 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책임의 뭐 있어요? 책임 능력, 기대 가능성, 위법성 인식, 그리고 구성요건적 고의 과실과 대립돼서 책임 고의, 책임 과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차고 얘기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거 건드리는 게 뭐예요? 구성요건적 차고. 이거 건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금지차고. 이거 건드리는 게 뭐예요? 책임고의 건드리는 게 나머지 차고가 위전착밖에 더 있습니까? 위전착입니다. 위전착. 위전착. 빨리 쓰려니까 느렸어요. 위전착.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형법상의 3대 착오가 현재 우리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에 따르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우리 첫 번째 지문이 뭐죠? 목적적 범죄 체계론에 의하면 고의가 책임 요소다? 고의가 책임에 있어요? 없잖아. 구성요건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1번 틀렸고요. 그래서 목적적 범죄 체계론에 따르면 고의는 책임 요소가 아니라 구성요건적 요소가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니까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고의의 인세상이 뭐죠? 제가 계속 썼잖아. 여기도 객관적 구성요건이지. 이거는 변함없어요. 모든 견해가 고의의 인식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현할 의사죠. 그래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사실을 인식해야 하기에 상습 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은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여러분 상습성은 어디에 들어갈까? 자, 우리가 구성요건 단계나 위법성 단계에서는 행위자를 바라봐요? 아니면 행위를 바라봐요? 그자가 저지른 행위와 결과만 바라보죠. 그죠? 행위자는 어디서 바라봐요? 책임에서 바라보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습성은 책임표지, 책임표지.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책임표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서 고의의 인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자, 그 다음 3번. 고의의 본질에 관한 학설 중 행위자가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기만 하면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 자, 이제 요게 우리가 이제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 얘가 엄격 고의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한적 고의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한적 고의설. 얘는 뭐라고 얘기해요? 엄격 책임설. 얘는 뭐라고 불러요? 제한적 책임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법성 인식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위법성 인식이 고의의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제 엄격 고의설인데 여기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고의의 내용이긴 한데 차이가 뭐냐면요. 자, 여기는 여기만 인정할게요. 위법성에 대해서는요. 현실적 인식이 있을 땐 고의 범위 맞는데 인식 가능성만 있을 때는요. 고의 범위 아니라 과실범으로 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법성의 인식을 현실적으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런 법이 있었어? 해가지고 대부분의 경우에 위법성 인식이 없다 그래서 책임조각 무죄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의조각이죠. 고의조각돼서 책임조각 무죄가 된단 말이야. 이런 이제 불합리가 있어. 그래서 신고전적 범죄 체계론에서는요. 자, 보세요. 여기서 현실적 인식뿐 아니라 인식 가능성만 있어도 뭘 인정해버려요? 고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 고의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것이고, 엄격하게 현실적 인식이 있을 때만 고의로 보겠다. 엄격히 가고 인식 가능성 정도로는 과실로 가겠다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너무 좁게 해석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고의를 어떻게 해요? 좀 이제 너무 현실적 인식에만 이제 하지 말고 좀 넓혀서 그렇게 가자는 입장입니다. 말하고는 좀 다르죠. 제한적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자 읽어볼게요.
고의의 본질에 관한 학설 중 행위자가 결과 발생의 가능성 인식만 하면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 이게 바로 뭐예요? 신고전적 범죄체계론 제한적 고의설 얘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인식 있는 과실도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그래요. 인식 가능성만 있으면 다 뭐로 간다고? 고의로 인정한다니까. 고의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답이 3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려웠죠? 근데 이거는 저 체계론을 이해를 하시면 딱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행위가 구성력을 한다는 행위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행위에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정범이 어떤 범죄를 범하겠구나 정도만 알면 되지 그거에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건 없다. 요건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몰랐던 사람은 사실상 시험 갈 때 좀 이제 부족했던 사람이야. 답은 3번이고 역대 가장 좀 어려웠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설명했잖아요. 인식 가능성만 있어도 고의가 되는 것은 이 신고전적 범죄 체계론이에요. 그래서 인식 가능성 요것만 있어도 인식 있는 과실도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고의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위법성 인식만 써놨지만 객관적 구성 요건도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게 돼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해설 강의니까 자세히는 설명 못 하겠지만 이제 이론 강의하면서 범죄 체계하면서 이걸 원래 자세히 설명해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고 답은 3번이고. 자, 계속해서 이제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참 요건 제가 제 진모 때 한 번은 이 내용으로 됐고 한 번은 진모가 아니라 우리 전범위 동형 때 있구나. 한 번은 사실관계까지 됐어요. 사실관계까지 냈던 건데 이제 변호사 시험 쪽에서는 사례형으로도 만든 문제예요. 대단히 강조하고 있었거든. 자, 이 사례가 뭐예요, 여러분? 대표가 이제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근로자들을 막 전환 배치한 거야. 쉽게 해서 이제 창고 근무하는 친구를 갖다가 매대, 판매 거기다가 옮겨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들이 열쳤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가 이렇게 이제 회사 출근할 때 막아선 거야. 대표님 원위치 시켜주십시오 하면서 막 한 거야. 그러니까 대표가 이 새끼가 어디 하면서 한 근로자를 잡고 밀쳐가지고 엎어서 막 때리려고 때리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근로자가 잡고 올린 거예요.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잡고 올리고 멱살 잡아서 이제 대표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는 이제 여전히 열받아서 이 새끼가 나를 잡아 비켜봐 저 자식 좀 더 치게 막하면서 막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검사는 일단 뭘로 공소지기했어요? 폭행으로 공소지기했고 피고인 측에서는 정당방위다.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근데 이제 검사는 뭐라 그런 거예요? 아니 이미 멱살 잡아서 올려 세우는 순간 현재 부당한 침해 끝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방위 상황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판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년에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 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금 대표 열받아서 비켜봐 이 새끼 네가 나를 잡아 막 이런 생각하고 계속 이 덤볐던 친구를 때리려는 이런 상황이라니까. 그래서 현재성을 인정했어요. 그중 일부가 범죄 기소에 이르렀을지라도 정당방위 요건 중 침해 현재성이 인정된다. 딱 그 판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강조했던 건데 얘가 답이 됐어요. 이게 답이 1번이 된 거고 나머지도 계속 보시면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해 총을 쏴 A가 사망했는데 알고 보니 A도 갑을 살해하기 위해 갑에게 총을 조준하고 있었던 경우 이게 뭐예요? 우연방위잖아. 우연방위. 항상 우리 우연방위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연방위는 여기만 좀 지울게요. 자, 우리가 우연방위하고 위전착오 맨날 헷갈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객관적 정당화 상황과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했었을 때 요게 우연방위예요. 이게 우연방위고 글씨가 제 맘처럼 안 써지네요. 우연방위 이렇게 되고 반대로 객관적 정당화상은 없는데 주관적 정당화에서 즉 현재 부당한 침해가 없는데 방위의사로 나간 거야. 이게 오상방위, 위전착이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놓고 풀으라니까. 자, 이렇게 갔었을 때 우리 이 우연방위 해결한 견해가 크게는 3가지, 세부적으로 가면 이제 4가지가 되게 되는데 자, 일단 봐봐요. 위법성이 조각제기에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 자,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갑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돼요. 그럼 봐봐요. 현재 우연방위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인데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위법성이 조각되겠냐고.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연방위 놓고 갔었을 때 잘 봐봐요. 이 객관적 정당화 상황으로 인해서
행위방가치는 깨졌죠. 하지만 주관적 정당 요소가 큰일 날 뻔했네. 결과방가치가 깨진 거고 결과방가치가 깨진 거고 행위방가치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뭐라 그랬어요? 결과방가치 이론론, 불법의 본질에 대해서 결과방가치 이론론에 따르면요. 당연히 결과방가치가 불법의 본질인데 얘 때문에 깨졌다고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돼요. 그게 무죄설이에요. 근데 행위방가치 이론론, 불법은 행위방가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견해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우연방위는 행위방가치가 그대로 존재하죠. 그래서 기수범설. 그리고 현재 저 뒤에는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 저게 이제 이원적 인적 불법론이죠. 그래서 일단 객관적 정당화 상황 때문에 결과방가치는 깨졌지만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기 때문에 행위방가치는 그대로 남아요. 이게 뭐랑 비슷해요, 여러분? 애초에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데 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 불능미수랑 비슷하죠. 그래서 현재 다수설, 불능미수범설이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원적 인적 불법론에서도 이제 돌아가신 이지상 교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야, 지금 사람 죽었어, 안 죽었어? 여기서 총 맞아서 죽었잖아요. 결과 발생했어, 안 했어? 했는데요. 근데 무슨 미수야, 씨. 그래서 이원적 인적 불법론을 택하시면서도 기수범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총 4가지 견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차치하고, 다시 봐요. 우리가 위법성 조각되려면 주관적 정당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 그럼 뭐예요, 이게? 행위방가치 이론론 또는 이원적 인적 불법론이거든. 그 견해에 따르면 위법성은 절대 조각 안 돼요. 기수범설 내지 불능미수범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 3번. 조문 냈잖아요. 21조 2항. 긴급피난 이런 조문 있잖아.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에게 우리 경찰 긴급피난에 허용되지 않게 이들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 위난에 처한 때에도 긴급피난 허용되지 않아?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 경찰이 혼자 갔는데 17대 1이야. 쟤들 다 회칼 들고 있고 그런 상황이야. 쟤 지금 봉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긴급피난 안 돼? 해야죠. 여러분 17대 1을 어떻게 이겨? 임창정도 아니고.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피난이 가능하다 그랬잖아. 소방관 얘도 얘기했잖아. 소방관도. 불 끄러 들어갔는데 건물 무너지게 생겼어요. 거기서 긴급 피난 안 하면 어떡하라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위난에 대해서는 긴급 피난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랬죠. 틀린 지문이고. 그다음에 4번. 무고죄는 이거 국가적 법이에요. 그래서 형사사법 적정행사 개인의 부당 처벌받지 않은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한 죄이기 때문에 피무고죄와 승낙이는 경우 위법성 조각. 우리 피해자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범죄는 개인적 법익입니다. 개인적 법익이고, 예외적으로 이제 우리 그 추정적 승낙에서 사문서 위조 있죠. 그게 추정적 승낙으로 됩니다. 원래 이제 사문서 위조는 양해 대상 범죄예요. 현실적 동의가 있으면 아예 구성쾌당성 자체가 조각되는 양해 대상 범죄인데, 그게 이제 추정적으로 가면 추정 승낙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쨌든, 무고죄는요,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이 아니라서 피해자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어요.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제일 어려웠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건 3번, 그리고 4번도 어려웠고, 다 5번. 이제 우리 판례잖아. 이런 건 여러분은 기본 좀 아셔야지. 쉬운 문제였습니다. 정당 행위 인정되는 거. 자, 사채업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하지 않으면 과거 행적, 사채 쓴 사실을 남편과 시댁이 알겠대요.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정당 행위가 되려면 목적이나 목적 동기 정당, 수단 방법 상당, 그 다음에 법익 균형성,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긴급성, 보충성. 이런 게 요구되는데 여기서는 목적이 뭐 정당할진 몰라도 수단 방법이 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될 수 없고, 그 다음 2번도 아니 지금 하도급 받아서 행정실장 등에게 공사대금 못 받았다고 유치권자로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놀이설의 일부인 보호대를 칼로 뜯어내고 일부 놀이설 철거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상임권을 손상했다고. 돈 못 받았다고 이 짓을 하면 상식적으로 해야죠. 상식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용물 손상 또는 공무상 하여튼 공무상 그냥 우리가 이걸 그냥 공용물 손괴죄라 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명칭 쓰는데 어쨌든 공용물 손괴 그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용물 손상죄 위법성 조각되지 않고, 그다음 이제 3번에서 자신의 가옥 앞 도로가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가옥 일부의 균열 등 발생, 도로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통방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거
우리 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정당이 인정 안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땅이더라도 이런 걸 막아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교통방해도 되고 이런 뭐 너무나 많이 시험에서 나왔던 거죠. 이제 4번 문제를 가게 될 건데 뭐 이렇게 길게 돼 있어. 길게 돼 있는데 요 최신판에 넣어놨는데 사실관계를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길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길면 싫잖아. 그런데 이제 답이 1, 2, 3이 확실하기 때문에 안 읽고 4번 골라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 핵심이 뭐냐면 총학생회 간부 갑이 정상화를 위해서 A와 대화를 꾸준히 요구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안 만나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직접 찾아가 면담하는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판단 아래 보충성 A와의 면담을 추진 과정에서 총장실 진입을 시도하거나 교무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를 막는 학교 교직원들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실랑이를 좀 벌인 거예요. 사퇴하십시오! 뭐 이런 거. 우리는 대통령한테 잘못하면 입이 막히지만 이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래서 이런 정도 갖고는요 정당행위라고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 봐도 최신 판례를 답으로 해놨던 그런 겁니다. 어렵지 않게 답 골랐을 거고 그 다음에 6번으로 이제 가볼게요. 6번 보시면 자, 이거 안 지웠어야 되는데 자. 근데 요것도 최신 판례에서 이제 위전착 요런 이제 사실상 봤던 거죠. 이제 2심에서는 이걸 위전착 쪽으로 안 갔었는데 이제 1심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요런 이유가 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걸 이제 위전착으로 좀 봐줬던 그런 겁니다. 일부러 그냥 어렵게 보이게 만든 것 뿐이에요, 여러분. 딱 봐도 지금 A가 관장 B가 운영하는 클럽 회원 등록 취소 문제로 질책을 들은 다음 1시간이 지나 다시 복싱 클럽을 찾아와 항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A, B가 이제 멱살 잡아당기다가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근데 코치가 딱 봤는데 A가 왼손을 주머니 넣어가지고 뭔가를 꺼낸 거예요. 뭐는 꺼낸 거야. 근데 딱 봐도 이게 뭐처럼 느껴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 행패 부리러 온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지가 덤비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뭔가를 꺼내는 거. 이거 흉기 꺼내는 줄 알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쫓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대신에 요거는 이제 실제 사례는 아닌데 이걸 넣어줬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흉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건데 B를 찌르기 위해 흉기를 꺼낸다고 오인 A를 다치게 해서라도 이를 막고자 A의 왼손을 때려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원래는 실제 사례에서는 이제 손 이거 막 벌리게 해가지고 뺏으려고 벌리게 해서 이게 골절이 됐던 그런 사례인데 좀 바꿔서 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죠. 휴대용 녹음기였어요. 그거는 딱 봐도 위전착 오상방위입니다. 오상방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반대로 가는 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정당 상황, 현재 부당한 침해가 없는데 방위의사로 나아간 이 오상방위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뭐 이렇게 막 써놨는데 여러분들 제가 가장 기본 되는 게 요거 여러분 외우라 그랬잖아요. 엄격고의설, 제한적고의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엄격 책임설, 그 다음에 구성요건적 착오 유추적 용설, 그 다음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전착에 빠진 자 어떻게 돼 있어요? 과고, 과과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과고, 과가. 겠죠? 그리고 위전착에 빠뜨린 놈은 이제 간교강요인데 여기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요것만 놓고 가볼까? 자, 엄격고의설 맨 앞에 있잖아요. 상해 고의가 인정된다. 과실범이라니까. 땡. 그 다음에 2번. 제한적 고의설. 볼 필요 없어. 끝에만 봐. 과실치상? 뭔 과실치상이야. 고의범이라니까요. 땡. 자, 엄격 책임설. 고의가 왜 조각이 돼? 고의범 인정되잖아. 엄격 책임설. 그리고 저기 마지막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그쵸? 과잖아. 과실범, 과실치상. 요것만 알아도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새 업그레이드된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안 돼. 결과를 쓸 게 아니라 내용 쓰거나 거기에 대한 비판 연결해가지고 하는 그런 업그레이드 문제가 있는데 되게 쉬운 문제로 환원시켜놨어. 일부러 이제 앞에 사실관계 니들 이런 거 알아? 갑자기 툭 튀어놓고요. 최신 판례 좀 변형해서 넣어놓고 요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 위전착 처음 나올 때부터 제가 여러분 우리는 일단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했던 그 옛날로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과과 그리고 특히 여러분 맨날 요 두 개 외우고 다니랬잖아. 고의범 인정되는 거 결론. 됐어요? 답은 그래서 당연히 아주 쉽게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쉬운 거였어요. 위전착 나왔길래 좀 어렵겠네 했더니 무지 쉽게 나왔던 거 좀 아쉬웠습니다. 자, 7번. 결과적 가중범, 과실범, 옳지 않은 거. 요새 트렌드가 그렇더라고. 결과적 가중범하고 과실범을요, 섞어서 내. 이게 변호사 시험에서부터 이 짓을 했는데 따라해요. 다른 직렬들이. 자, 보겠습니다. 형법 188조. 교통방해 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자, 우리 교통방해 치사상 나와 있는데 사상의 결과 사이에 우리 봐봐요. 고의의 기본범죄, 중앙결과 발생, 상당 인과관계, 특히 직접성, 그리고 마지막 중앙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이게 우리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 요건이에요. 4개. 그래서 교통방행이 기본범죄, 중앙결과, 그리고 상당 인과관계. 중앙결과 예견할 수 있어야 된다. 맞죠? 4가지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이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단순 과실이 개입됐어요. 인과관계에 영향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죠. 하지만 이제 제3자나 피해자의 고의 중과실이 개입되면 인과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그런 단순 과실이라고 상당 인과관계 인정된다.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형법상 결과적 가중. 야, 이거 틀린 사람은 정말 답답하죠, 여러분. 기본 범죄는 무조건 고의범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고의나 과실 땡. 여기서 틀린 거예요. 우리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앙 결과가 고의거나 과실거나 상관없지만 기본 범죄는 무조건 고의 범위해야 돼요. 그래서 땡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의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 행위를 공동으로 할 뿐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필요하다. 이거는 여러분 문제 풀면 수십 번 만난 거예요. 우리가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판례가 뭐라 그래요? 폭행, 기타 신체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사만 있으면 인정되고 결과를 공동화할 의사는 필요 없다. 이게 우리 판례예요. 얼마나 많이 했으면 외우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틀렸어요. 틀렸고. 그 다음에 리얼, 실화죄에 있어서 이것도 최신 판례예요. 최신 판례인데 되게 재밌는 게 작년 우리 변호사 시험 10월에 있었던 3차 모의고사에 나왔던 사례로 나왔던 그 문제거든. 근데 이거를 따라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의고사에 당연히 넣어놨었죠. 자,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 발생에 대해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면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 책임을 진다. 이거 여러분 실화죄 공동정범 아니에요. 각각 동시범으로 처리된 거예요. 동시범으로. 그래서 공동의 원인을 제공한 각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제 됐었던 거. 이제 동시범으로 사실은 안 갔었어요. 각자가 그냥 담배꽁초 던졌고 하여튼 니들 때문에 이게 이제 발생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같이 그냥 우연히 담배를 같이 폈지 공동으로 같이 핀 그런 사례는 아니야. 그래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안 됐고 과실범의 각자 이제 각각 따로따로 단독으로 해서 이제 갔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동시범으로도 안 풀었지. 어쨌든. 그래서 각자 실화죄 책임을 진다.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헷갈리기 쉬운 게 금방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공동정범 아니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시범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건 동시범으로도 안 풀었어요. 우리 동시범 가면 19조가 적용돼야 되잖아. 그래서 원이 되니까 판명되지 않으면 각자를 미수로 가잖아요. 근데 과실범 미수가 없으니까 저는 무죄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 그걸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동시범을 안 풀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판례 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옳지 않은 거 저기 보시면 니은 디귿 2개가 되겠고요. 답이 그래서 어디 갔어요?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 되겠고 또 이제 8번 가볼게요. 미수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갑은 A가 술에 만취, 심신상실한 거부 상태에 있다고 인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능미수 사례죠. 이용 가늠했는데 실제로는 A가 아니었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간간의 불능미수. 특히 이제 위험성 판단에서 추상적 위험설, 우리 판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 위험성을 판단할 때 중간간의 위험성이 있었다. 그래서 불능미수 인정됐고. 그 다음에 2번. 자, 지금 양주절치 목적, 야간에 주거 잠금 장치를 뜯고 침입. 자, 이제 특수절도가 됩니다. 야손주절. 근데 뭐였어요? 바구니에 담던 중 A가 돌아오는 순간 소리가 들려 양주를 주점에 그대로 둔 채. 여러분 이게요. 준강도 미수 그 원 판례예요. 준강도 미수 절쟁이 기준서를 바뀐 우리 전원합체 파견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양주 바구니에 담으면 기수 아니에요? 여러분 그 조그만 미니어처 말고 750짜리 큰 거, 500짜리는 750 큰 거, 그런 거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놓고 왔기 때문에 미수야, 미수. 그래서 특수절도는 현재 미수고요. 그 상황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하기에 A를 폭행했어요. 당연히 중강도 미수입니다, 미수. 그래서 미수범 성립 맞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갑이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A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뭐 야간이란 말 없죠? 근데 주간이더라도 일단 물색을 했으니까 절도는 실행에 착수한 거예요. 도주한 경우 갑에게는 절도죄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된다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틀렸어요. 물색했는데. 그 다음 4번 그냥 맞히라고 낸 문제. 자, 강간하려고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수술한 지 얼마. 자, 우리가 중지미수에서 자의성 인정한 사례 뭐밖에 없어요? 친해지면 응해줄게. 그거 외에는 다 자의성 부정했잖아. 그래서 자의성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입니다. 넘어가시고. 자, 이제 공범이 나오네요. 공동정범, 간접정범,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자, 이게 포괄일제 도중에 가담한 자,
승계적 공동정은 얘기를 하고 있죠.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원 책임을 지고 가담 이전에 행한 것까지는 이것까지는 뭐 인식을 했더라도 여기에 기능적 행위집이 한 적 없어요. 그래서 그 가담 이전의 범행에서는 공동정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부정수표단속법. 여러분 제가 자수범 3개를 꼭 외우라 그랬죠. 위증죄, 그 다음에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허위신고죄,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법상의 뭐가 있죠? 호별방문죄. 이 3가지는 항상 간접정범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자수범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허위신고에 고의가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 형태로 범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네요. 자수범 3개 무조건 외우셔야 돼. 그래서 간접정범이 항상 나와요. 자, 설마 3번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비공무원 갑이 예비군 동대 방위병을에게 훈련 불참했는데 참가 확인서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하자. 동대장, 작성권자가 동대장이요. A의 직무를 보좌하는 을은, 그러니까 기한 담당 보조공무원 을이요. A에게 보고해서 모르는 A로부터 참가 여부를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지시받고 지가 이제 작성을 한 거죠.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 이용해서 사실상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릴 게 좀 넣는 거야. 막 직인을 찍어 보관, 미리 A의 직인을 찍어 보관하고 있던 용지. 그거 직인 담당자 김하은 그 사건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이제 공문서 위조고 여기는 어쨌든 작성권자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작성권자,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를 이용하고 허락을 받아서 도장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간접정범이 맞아요. 허공작 간접정범 맞고 당연히 이를 사주한 비공무원 갑은 3.3조 본문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의 교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갑에게는 허공작 간접정범의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됩니다. 틀린 거예요. 이번 유난히 긴 게 답이야. 그 다음 4번. 자, 우리 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한 범죄공동설. 자, 우리 범죄공동설은 특정한 범죄를 같이 범하기로 범한 사람들끼리만, 모의한 사람들끼리만 공동정범이 돼요. 그래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있다고 거 인정한대요. 똑같은 특정 범죄도 동일해야 됩니다. 공모한 범죄가. 그래서 고의범, 과실범 안 돼. 간에 공동정범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행위공동설은 고의범, 과실범 다 돼. 동상이몽도 다 돼. 서로 다른 고의를 갖고 있어도 행위만 공동을 하면 공동정범이 되지만 범죄공동설은 특정 범죄를 함께 범하기로 공모한 자들끼리만 공동정범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깔끔히 3번입니다. 3번이고. 자, 10번 문제. 교사방조. 이번엔 공범이 연달아서 쭉 나왔는데,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공범이 3개 나왔던가? 2개 나왔나? 하여튼 좀 이따 봅시다. 3개 나왔었던 걸 알고 있죠. 자, 1번.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해 정범의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되었다면, 비록 정범에게 범죄 습벽이 있어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어떤 판례 있죠, 여러분? 이미 19차례 걸쳐서 갑을병이 훔쳐다가 작물회비 A한테 이거 막 팔았었잖아. 그런데 이제 A가 갑이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뭐라 그런가요? 을병한테 일제 드라이버를 사주면서 갑이 구속되어 도망 다니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열심히 일하라 하면서 줬던 거. 자, 우리 판례 어떻게 인정했어요? 절도 교사를 인정했잖아. 근데 피고인은 억울하다 이거죠. 아니 이미 이전에 놈들은 19차례나 나한테 훔쳐서 판 놈들이라 내가 이거 일제 드라이버 안 줬어도 훔칠 거였다. 하지만 우리 판례가 상관없대요. 그래서 어쨌든 범죄 결의시켰으면 범죄 습벽이 있어서 그게 원인이 됐더라도 상관없다. 교사를 인정했던 그 판례입니다. 일제 드라이버 사건. 그 다음 2번. 갑이 을에게 A의 주거에 침입할 것을 교사했는데 을은 A의 승낙. 자, 주거 침입죄에서 피해자의 동의는 양해입니다. 구성계당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A의 주거에 들어갔어요. 공범 종속성 널 중 제한적 종속 형식은커녕 최소한의 종속 형식도 교사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건 구성계당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을은. 그래서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한적 종속 형식 하면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 3번. 도박의 습벽이 있는 갑이 도박의 습벽이 없는 을의 도박을 방조합니다. 자, 부진정 신문범에서 신문이 있는 자가 신문 없는 자에게 가담합니다. 33조 단서가 우선 적용이 돼요. 33조 단서가. 그래서 정범은 단순 도박인데요. 교사나 방조범이 오히려 뭐가 돼요? 상습 도박이 되는 거야. 이런 거. 이건 뭐도 똑같아요, 여러분. 모해 목적 위증교사에서도 똑같았잖아. 모해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런 목적이 없는 증인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한 거야. 정범은 단순 위증이지만 교사범은 모해 목적 위증교사. 정범보다 더 세게 간다니까. 그래서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아니 공범 종속성상 정범이 범한 것보다 내가 더 세게 가는 게 어딨냐. 그랬더니 우리 판례가 뭐래요? 야,
3.3조 단서가 31조 1항에 우선 적용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가 세게 처벌돼. 이렇게 갔던 사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갑에게는 상습 도박 방조가 성립하게 됩니다. 정범은 단순 도박이지만. 자, 그 다음 4번. 갑으로부터 A 불륜관계를 이용 공갈할 것을 교사받은 을은 불륜장 촬영 그 사실을 갑에게 알렸는데 갑이 야 내가 500 줄 테니까 그만해 했었던 사건이죠. 그랬더니 싫습니다 하면서 지가 혼자 한 1억을 요구했다가 좀 받고 말았던 그런 사건인데 자 여기서 공공관계 이탈했어요 안 했어요? 이 정도 갖고 이탈 안 돼요. 야 내가 돈 줄게 그만해.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가서 적극적으로 범행 결의를 해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도 공공관계 이탈이 부정됐던 사례죠. 쉽게 답은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계속해서 11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죄수. 아유, 쉽다. 자, 우리 위증죄는 기본적으로 포괄일죄. 포괄일죄인데, 자,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당연히 같은 기일에 여러 개 뻥쳤도록 위증이고요. 기일 달리더라도 하나의 선서에서 뻥쳤으면 포괄의 위증 일죄가 되죠.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한갱이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딱 마주쳤을 때 좀 당황했을 지문이긴 해요. 요 지문도. 봐봐요. 한갱이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구성 요건을 실현한 경우 상경. 이거는 당연히 인정해. 근데 두 번째가 갑자기 헷갈렸어. 한갱이가 동일한 구성 요건을 2회 이상 실현하는 경우 상상적 경험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봐봐요. 한갱이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구성 요건을 실현해. 예를 들어서 갑이 A 주기로 총을 팡 쐈는데 빗나가서 A에 개가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구성권 착오 때 배운 거잖아. 이런 게 이제 서로 다른 거죠. 살인 미수와 과실 손괴. 거꾸로 갈까? A에 개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A가 맞았어요. 손괴 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험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 생각하면 돼요? 갑이요. 폭탄 던져서 A, B 둘을 한꺼번에 죽여버렸어요. 동일한 구성 요건이잖아. 살인죄. A에 대한 살인죄, B에 대한 살인죄. 상상적 경험. 그겁니다. 근데 표현을 이상하게 써놓으니까 헷갈린 거야. 그래서 당연히 성립해요. 동일한 구성 요건 2회 이상 동시에 충족해도 당연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장난인데 좀 속았을 것 같아요. 판례에서도 문구가 이런 게 있었어요. 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보면 요 판례 우리 잘 알잖아.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 신주를 이제 인수하게 합니다. 사기쳤죠. 그리고 받은 돈을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다가 횡령했죠. 자, 피해자가 여기선 달라지죠. 사기죄 피해자는 지금 이 신주 인수한 사람. 횡령의 피해자는 누구예요? 회사. 불사행이 될 수가 없어요. 불가발적 사후행위가 될 수 없고요. 실체적 경험이 되게 됩니다. 무면 운전, 우리는 운전한 날마다 하나씩이 되는 거죠. 근데 다만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은 날 무면 운전을 여러 차례 반복했는데 범위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대요. 우리 포괄일죄는 시범 피행위잖아.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고 범위의 단일성 동일성, 그 다음에 피해자 피해법익 동일, 마지막이 행위태양의 동종성. 근데 그런 게 깨졌대잖아. 범위의 단일성 계속성 인정되잖아. 이런 벌써 포괄일죄 안 되는 거야. 그럼 실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실경. 조금 이게 원래 있던 판례랑 뒤집어 놔서 나가지고 조금 헷갈리긴 할 건데 이런 것도 다 판례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번 답 고르셨을 것이고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자, 형벌이 나왔습니다. 형벌 적절한 거. 1번 48조 1항의 범인. 자, 우리가 이제 48조가 몰수추징 얘기예요. 우리 몰수추징은 어떻게 되죠? 공범자 중 한 놈만 공소제기 하더라도 공범자 소유, 공소제기 된 놈 말고 다른 공범의 소유더라도 당연히 몰수추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1항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공범자의 소취여부를 불문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공범자 간에 피고인만 공소제기 됐더라도 다 할 수 있다고. 자, 다 돼요. 필요적 공범관계인자? 당연히 포함되지. 그래서 땡입니다. 우리 형법에서 필요적 공범 포함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공범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형법 48조 1항 1호에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현재 공소제기된 그 범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되죠. 그래서 실제 사용자적 물건이냐면 어떤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그렇죠?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 외압 일반출할 때 지금 공소제기된 것은 이미 반출한 500만 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소제기가 됐는데 지금 검사가 제공하려는 물건으로 몰수 청구한 건 뭐였어요? 공항에서 아직 대기하고 있었다가 잡혔던 그 400만 엔 그것까지 몰수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미
보내버린 500만 원에 제공하려는 물건이요? 아니에요. 앞으로 범할 범죄에 제공하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몰수할 수 없었던 그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형법은 에이 장난쳐요. 벌금형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다 됩니다. 다만 이제 집행유예는 500만 원 이하의 제한이 있죠.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 4번 이건 뭐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노상 얘기하는 거. 수뢰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수표를 은행에 예금해서 동의성 상실시켰죠? 무조건 수수자한테 뺏어와야 돼요. 뒤에 가서 증례자한테 같은 액수 반환했다는들 동의성 상실시킨 건 수뢰자예요. 그래서 수뢰자로부터 추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우리 3번이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강론으로 훌 넘어와 버렸습니다. 자, 폭행죄. 원래는 우리 역대 27 중에서 13, 14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총론 13, 강론 14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12, 15 이런 식으로 좀 나왔어요. 강론을 좀 많이 냈어. 자, 위험한 물건 우리 어떻게 평가하죠?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을 기초로 사회통념상 생명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면 위험한 물건인 거예요. 아시는 판이잖아. 그래서 최루탄, 비산형 최루탄 한 개를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 남의 최루 분말을 부정한테 뿌렸어요. 당연히 위험한 물건 맞습니다. 특수폭행 맞고. 그 다음에 2번. 자, 당구 큐대로 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를 때린 건 됐고, 당구대 위에 있던 당구공으로 툭툭 건드렸어요. 깐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사용 방법을 기초로 판단했을 때 위험한 게 아니죠. 그래서 잘하는 판례잖아요. 해당하지 않고요. 답 1번이에요, 이미.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이건 또 사람한테 던진 게 아니라고 이 소화기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객관적 사용 방법을 기초라니까. 객관적 성질은 위험할지 몰라도 사용 방법을 고려했을 때 생명진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소나타 데 라누스. 어떤 상황이죠? 아들. 누가 키우냐? 이 문제로 이혼 중인 부부간에 좀 문제가 됐는데 남편이랑 남편 친구가 소나타 애를 태우고 막 출발하니까 라누스로 막 출발한 차 앞을 가로막았어. 시속 10몇 이 정도라고. 위험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소형 자동차 나온 것처럼 뭐 경미한 상해 있고 그랬는데 위험한 건 아니라고 했던 유명한 판례죠. 요거 그냥 맞추라고 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14번 성폭력 범죄. 아유, 요 판례도 뭐 제가 그랬죠. 성폭력 범죄 쪽에서 링크 무조건 죄돼요.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범이고 우리가 저작권 관련해서 영리적 계속적 목적, 영리 목적 또는 계속, 그러니까 영리적 계속적으로 했었을 때 링크 걸어놓은 것은 방조고 조심하자 그랬죠. 자, 그래서 웹사이트에 연결된 링크를 게시, 불특정 다수인 링크 이용, 별다른 제한 없이 착침을 접할 수 있는 상태 실제로 조성했습니다. 바로 기수예요. 배포하거나 공연 전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답 그럼 1번이네? 그러네요. 자, 이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저장죄가 아니야. 그래서 찍으면 바로 기수예요. 아직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했더라도 이미 기수입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 3번. 전화판에 나온 거죠? 당연히 나올 거에 당했죠. 폭행 협박. 자, 폭행인 자체가 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 의사를 억압할 정도 힘을 유하지 아니하나 폭행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 상대방이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 이르러야 된다? 아니요. 바뀌었잖아. 그래서 전압판례로 강제 추행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우리 폭행죄에서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의 행사, 협박죄에서 협박, 객관적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거지. 요 정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한 거 곤란은 옛날 판례예요. 틀렸고. 그 다음 4번. 피해자가 술, 약물 등에 의해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더라도 근데 완전 의식을 잃지 않긴 했지만 그래도 정상적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래요. 이게 이제 우리 아까 중간간에서 봤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강제 추행에 있어서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잠깐 꼬아놓은 거야.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패싱아웃이죠. 패싱아웃. 그건 아니고 블랙아웃 정도였더라도 그렇지만 정상적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이러면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로 봐야 돼요. 판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깔끔히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가보겠습니다. 15번. 자, 명예훼손 모욕 옳지 않은 거 15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 A대학교 총학생회장인 갑이 제가 이제 이 동네에서 되게 이제 강조했었죠. 좀 쉽게 나왔어. 저는 이제 좀 어렵게 나올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조각된지 이제 그런 것까지 좀 차이를 내서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는 안 했어요. 그래서 보면
A대학교 총학생회장인 갑이 총학생회 주관에 농활 사전답사, 이것도 최신 판례죠. 근데 학생회 임원진이 아니 술 먹고 이제 운전을 한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양심상 이건 넘어가면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문화를 시킨 거죠.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하여 사과드립니다 하면서 음주운전한 사람들 막 명단을 공개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비에 대한 명예훼손, 구성해당성은 있지만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공익을 위한다는 의사. 그래서 위법성이 조학된 사례. 그래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지역버스 노동조합 조합원인 갑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회 일정을 알리면서 노동조합 집행부인 A와 B를 지칭하며 버스노조 악의 축 A와 B를 구속수사하라 라는 표현을 적시합니다. 이제 모욕이 되느냐 문제가 됐는데 여러분 요 정도 갖고는 모욕이 아니에요. 요 정도 갖고는 이제 악의 축 이런 게 이제 기분은 나쁠 수는 있지만 요 정도가 우리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의 이런 모욕, 명예훼손 이런 거는 되기가 좀 어렵다고 봤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얘도 모욕죄 구성해당성은 인정돼요. 근데 이제 다만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입니다. 위법성 조각.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실 요거를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이다. 이렇게 원래 보통 좀 어렵게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쉽게 된 거야. 그냥 성립한다 해서 틀리겠는데 정확히는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요건 우리 잘 아는 거잖아. 말머리. 그래서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하면서 카톡 푸사했다가 이거 올렸던 그 사건인데요. 어떤 놈이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 이 표현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학교폭력범인지가 드러나요? 드러나질 않잖아요. 그래서 쭉 이제 써놨는데, 주먹 모양의 그림말 3개를 게시한 경우, 갑에게는 명예훼손죄, 여기는 구성해당성이 없습니다. 구성해당성도 없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X. 그 다음에, 자, 이런 거 항상 어떤 이런,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다 글 올리는 거 있죠? 여기서도 이제 아이고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아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여기서도 정확히 이제 모욕죄 구성요건에 나가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던 사건입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이 니은 디귿 리을 답 4번이 되겠네요. 4번이 되겠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 계속해서 문제 16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 제가 이제 모의고사 때 이거 주구장창 됐는데 나왔어요, 다행히. 이게 왜냐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요, 이번에 스토킹 범죄가 거기에 추가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근자에 거기에 맞춰서 이 판례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모의고사에서 계속 다뤘었는데 이제 등장을 했어요. 자, 보면. 자, 이게 이제 참 좀 희한한 사람이죠. 밑에서 막 쾅쾅쾅 막 막대기 같은 걸로 막 불쌍한 것으로 막 두드린 거예요. 시끄럽다고. 그래서 위층에 살던 피해자, 결국은 이제 이사도박하고 막 그랬어요.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싸움 나고 막 그랬던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객관적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토킹 범죄 구성한다고 했던 판례가 되겠고. 그런 이제 위법성 조각 주장했지만 정당히 안 받아줬어요. 이것은 이제 오로지 뭐 분쟁 해결하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로지 화풀이 목적으로 했던 그런 걸로 봐가지고. 그 다음 2번. 자, 전화를 걸어서 휴대전화 벨소리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 일으키는 행위. 자, 실제 전화통화 이루어졌는지가 상관없죠. 무섭죠. 수업 끝나고 저 같은 경우 따르면 막 30통씩 와 있어, 막씨.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스토킹 범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답 2번이네. 그 다음 3번. 피해자와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기 전에 전화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 번호를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됐어요. 음향 글 등을 도달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아니요. 실제 전화통화 이루어진 여전지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이건 예전부터 있던 판례잖아. 그래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던 그런 판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구스토킹법 2조 1호 강복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갖게 되어야 아니요. 침해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사실상 거의 추상적 위헌범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화통화 안 돼도 되고요. 이렇게 울리고 부재중 문자만 문구만 뜨더라도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킬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했던 사례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 근데 이렇게 대놓고 스토킹 범죄 자체를 낼 줄은 좀 잘 몰라서 우리 경찰 직렬이라서 이렇게 좀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법률의 해석 쪽에 좀 넣어놨었는데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답은 2번이고 자, 계속해서 17번입니다. 재산죄 기초이론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건 우리 재산죄 들어갈 때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재물만을 객초라는 거, 절도, 횡령, 작물.
그리고 능력되면 송계까지 외우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 세 개는 무조건 외워야 돼. 절도, 횡령, 작물. 예, 그리고 송계까지 재물이고 재단상 이익만객처라는 것이 컴사기, 배임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물, 재단상이기를 둘 다 하는 것이 사기, 강도, 사기, 공갈 이 세 가지가 되는 거고요. 자, 1번 어떻게 됐어요? 컴사기 때문에 틀렸어요. 컴사기는 재단상 이익만객처랍니다. 2번 답 1번이네 그러면. 예. 2번 절도죄는 재물만객처라는 재물죄인 반면 강도죄는 둘 다라니까. 그 다음 3번 친족상도례 특경법이나 폭처법 다 적용돼요. 재단 범죄에 대해서는 다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아버지가 혼인의 출생자를 인지. 자, 이건 피고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지를 했더라도 출생시로 수급해서 친족상도례 적용시켜주는 거. 유리한 수급 적용 가능합니다. 그건 뭐 잘 아는 거겠죠. 답은 1번이고. 기본 중에 기본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그래서 답답하죠. 자, 18번입니다. 절도 강도 적절하지 않은 건. 1번 타인의 예금 통장을 무단 사용, 예금 인출, 바로 통장을 반환합니다. 자, 우리 판례 뭐라 그랬어요? 인출한 예금액만큼 예금 통장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어 절도가 성립된다 그랬죠. 주소는 불법 영등사입니다. 특수한 기능가치 훼손이에요. 그래서 그 사용을 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 정도를 불문 예금 통장에 대한 절도는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요. 그래서 특수한 기능 가치인 예금액 증명 기능이라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만큼 소모된 것으로 봐서 불법 영등사 인정 절도입니다. 그 다음 2번 강간범위, 강간행위 계속 중에 강도랍니다. 자, 이 순간 이제 강도가 됐죠. 그런 놈이 계속해서 또 강간을 해요. 자, 우리 법에 강간강도죄는 없지만 강도강간죄는 있잖아. 그래서 강도강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틀렸고. 그다음 3번 형법상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경우 처벌되는데 반해. 자, 원동기장 자전거는 처벌되잖아. 우리가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가 뭐죠, 여러분?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런 것 등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선박, 항공기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토바이도 들어갑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가미 24년 1월 1일 15시 40분경 주간입니다. 열려있는 A 주거의 침이 머물러 있다가 같은 날 21시경 그곳에 있던 A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 노트북 한 대를 가지고 나와 절토를 합니다. 자, 야주절 성립할 수가 없죠. 일단 뭐 열려있는 A 주거의 침입했더라도 당연히 이것은 이게 아무나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출입방문 자체가 설령 이제 주거 침입에 해당하더라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주간에 주거 침입하고 야간에 절도라면 야주절 대안돼? 안 돼요. 둘 다 야간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좀 강론 조금 쉽게 나왔어요. 자, 19번 배임. 우리 배임에서 기본적으로 다 안 되잖아요, 요새. 근데 그 와중에 되는 거 좀 해놨는데 자, 1번 봐봐요. 자, 있잖아. 이제는 뭐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담보로 제공했건 제공할 예정이건 그거 처분한 거는 더 이상 배임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이중매매도 더 이상 배임이 아니고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이 현재 남아있죠. 그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채무자갑이 자신의 금전 채무 담보하기에 A와 자신 소유 자동차 양도담보 설정 계약 체결 이걸 딴 데 처분했어요. 배임 아닙니다. 더 이상 사무처리자가 아니야. 재단사 사무처리자 아니니까. 2번도 이건 예전부터 수분양권 이건 당사자 간에 그냥 계약만으로 넘길 수 있는 거라서요. 이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한 재산상 사무처리자가 안 돼요. 그래서 처분했더라도 배임 기수 성립한다는데 틀렸고요. 그 다음 둘 다 틀렸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아시는 판례죠? 대표권 남용.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당연히 이때는 당연무효, 당연무효.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냥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그래도 임무위배를 했죠. 대표권 남용이라는. 그래서 임무위배를 한 순간 실행에 착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뀐 전압에 하나 더 나온 게 뭐죠? 예전에는 이 수표가 대표권 남용에서 발행한 뭐 어음이나 수표가 제3자에게 뭐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바로 배임 기수. 그렇게 갔는데 변경된 전압 판례는 뭐죠? 현실적으로 제3자에게 유통돼야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A 주식회사 명의 약속금을 발행하고 그 사정을 근데 이거는 대표권 남용이 적용이 안 되는 사례예요. 처음부터 상대방 B가 이걸 몰랐어요. 대표권 남용인 걸 모르는 B한테 교배했죠. 이 순간 바로 여기서는 기수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대표권 남용이는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더라도 갑에게는 배임 기수가 돼버린 거야.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1, 2, 4를 너무 잘 알잖아. 여기서도 이중저당 이런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배임이 안 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당 뭐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고 채권 측에 10억 원은 A 사순위 근저당 설정해 줬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다 배임이 안 돼.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으로 가는 건데 이게 원래 알고 있던 판례를 좀 바꾼 거예요. 원래는 보통 B가
교부받는 자가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든. 그래서 대표권 남용 이론 법리가 적용돼야 되는데 여기는 B가 이를 모르고 받았어요. 그래서 대표권 남용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바로 그냥 어떻게 돼요? 제3자에게 유통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기수가 됩니다. 문제 좀 잘 냈어요, 이 내용. 근데 이제 1, 2, 4가 너무 확실해서 3번 대부분 골랐을 것 같고요. 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 20번입니다. 횡령,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횡령죄 본질에서 우리가 이제 월권행위설과 영득행위설이 있어요.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월권행위설은 불법 영득의사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일시사용, 손괴, 은닉 이런 게 바로 뭐죠? 불법 영득의사가 없는 경우예요. 우리 여러분 제3범죄에서 불법 영득의사 필요 없는 게 뭐뭐 있어요? 불법 영사 필요 없는 거. 사용절도하고 손괴잖아요. 사용절도하고 손괴인데 이게 손괴잖아. 일시사용, 손괴. 그러니까 이게 사용절도고 손괴, 은닉. 이게 바로 뭐예요? 손괴죄잖아. 영득의사가 없어. 목적으로 처분하는 등 불법 영득의사가 없는 경우 영득행위설에 따르면 횡령이 안 돼요. 하지만 월권행위설에 따르면 이때도 횡령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 2번. 보관자도 업무자도 아닌 갑이 위탁받은 재물의 보관자인 동시에 업무자인 을에 자 이중적 신분범에 가담했습니다. 판례 일단 3.3조 본문에 따라서 업무상 횡령죄 공범 성립은 하죠. 근데 처벌은 단서에 따라서 단순횡령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래요? 성립한다. 맞네. 업무상 횡령 방조 성립한다. 그래서 성립 맞고 처벌은 단순횡령이죠. 3번. 주주나 대표이사 그에 준해 회사 자금 보관, 운용의 사실상 사무를 처리한 자가 그래도 상관없어요. 보관자 맞아.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 자금 조달을 위해 담보로 제거한 등 사적 용도 임의 처분 바로 횡령입니다. 업무상 횡령인데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그 처분에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건 기수 이외 사정일 뿐이라서 횡령 성립하게 돼요. 답은 좀 쉽죠. 되게 많이 나왔던 지문이라서. 그 다음에 4번 건물 임차인 갑이 임대인 A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B에게 양도. 자, 채권 양도 통지. 아시다시피 우리 채권 양도에서 더 이상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해서 보관자 지위에 없습니다. 그래서 횡령이 안 되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이고요. 계속해서 21번 신용카드 관련 범죄. 제가 특이한 판례 나 그러면서 해놨더니 그게 나오긴 나왔어요. 자, 일단 볼게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일시적 자금분색 등으로 채무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이때는 채무불이행이야. 그때 카드빚을 좀 못 냈다면. 근데 이미 회사도 잘리고 그래서 더 이상 갚을 방법이 없어요. 과다한 부채 누적으로 신용카드 대출, 채무 변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썼어요. 이 순간 사기죄입니다. 카드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성립한다 맞죠 지금? 그 다음 2번 갑이 현금카드 소유자이로부터 강취한 현금카드로 자 강취했을 때는 절취강취한 카드는 사용 권한 없습니다. 현금 자동직에서 예금을 인출합니다. 포괄일죄 아니에요. 포괄일죄가 아니고 별도의 절도가 되게 되는 거죠. 답이 이제 쉽게 2번이 돼버렸어요. 2번이 되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자 일단 계속 갑시다. 3번 현금카드 소유자 A로부터 편취한 현금카드로 현금 자동지급 자 편취죠. 편취는 절취강취와 달리 처분의사에게서 처분했기 때문에 사용 권한이 있죠. 이때가 이제 포괄일죄가 되는 거죠. A가 예금 인출을 쓴다간 이상 현금 인출 행위는 따로 절도가 아니라 카드 포함해서 포괄하여 공갈죄일죄 또는 사기죄일죄가 되죠. 여기는 사기죄일죄. 4번이 요게요. 아주 특이 판례야. 특이 판례인데 그래서 일부 그 저서에서는요. 교재 시중에서 되게 유명한 그 책들에서 의도적으로 이 판례를 써놓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저 책에다 일단 넣어놓긴 했어. 저는 넣어놓고 모의고사에서 낸 적이 있었어요. 이건. 그래서 여전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 우리는 신용카드 부정사용할 때 원칙적으로 편취, 갈취한 카드는 안 넣잖아. 사기 공갈쳐서 한 거. 처분의사에 기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논성이에요. 22년 판례인데 아주 특이해요. 그래서 어쨌든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소유자, 점유자를 기망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고 해석돼야 된다. 그래서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그 신용카드에 요것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은 사기나 공갈을 통해서 취득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객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 판례는 인정을 했다니까. 그래서 아주 희한한 판례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화 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교수님들 저서에서도 일부러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니까. 일부러 안 넣더라고. 이런 경우. 그래서 이거는 뭐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막 배제해 놨는데 우리 시험은 일단 내놨어요. 내놨으니까 앞으로도 판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은 해두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판례, 이례적 판례. 자, 계속 갈게요. 22번. 사기죄.
자, 옳은 거 몇 개냐? 드디어 개수 나왔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시험에서 개수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부담을 덜 했는데. 자,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대가가 지급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던 대가를 다시 편취했어요. 제가 이거 사투리 쓰면서 했잖아요. 어이, 김 사장! 하면서 나오잖아. 최 사장이 김 사장 뻥쳐가지고 투자금 1억 하면 한 달에 300씩 내가 주겠다. 다음 달 됐는데 이제 돈이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김 사장이 어이, 최 사장 왜 돈이 안 들어? 아, 참 깜빡했어. 해가지고 이제 300을 보내요. 보냈다가 다시 전화해서 그 300도 투자해. 내가 이거 이자 쳐서 다음 달부터는 1억 300에서 줄게. 했던 사건. 새로운 사기라니까. 300만 원대에서. 근데 비교 판례가 뭐죠, 여러분? 만약에 이제 김 사장이 어이, 왜 300이 안 들어와? 그랬더니 참 좋은 소리 하고 있네. 응? 시절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300도 내가 투자한 걸 쳐서 다음 달부터 더 줄게. 이때는 300에서 새로운 사기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실제 나갔다가 들어와야 새로운 사기가 된다 그랬죠.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지급한 후 보유하고 있던 대가를 다시 편취했죠. 그래서 새로운 사기야. 이때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가 성립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니은 적극적 소송 당사자인 원고뿐 아니라 그렇죠. 피고도 소송 사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적극적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 재단상 의무이행을 면하게 됐어요. 당연히 재단가액 상당의 재단상 이익을 편취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가분의 1을 기망 A가 소유한 B 부동산 원래 10억짜리 이거 원래 변호사 시험 이런 거 잘 나오는데 원래 아무것도 없으면 10억짜리 부동산이야. 그런데 거기에 뭐가 달려 있어요? 근저당 설정 등기가 경도에 있어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 3억이고 피담보 채권액이 이제 4억이 되는데 자, 여러분 이제 다행히 뭐 빼는 걸 안 내놨죠. 여러분 이제 민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민법에서는 아무리 실제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상관없고 실제 그러니까 실제 피담보 채권 빚진 게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만큼만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10억에서 얼마 빼요? 3억을 뺀 거야. 얘는 얼마 먹은 거예요? 7억짜리 부동산 먹은 거예요. 특경법은 5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특경법 적용이 되게 돼요. 근데 여긴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면 10억이 된다. 아니요. 10억에서 3억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7억으로 가는 게 맞아요. 설령 그거 모르더라도 3억이나 4억 둘 중에 하나를 빼야지. 이걸 또 모르는 사람은 둘 다 합쳐서 뺐을 수도 있겠구나. 채권 최고액이 3억이고 피담보 채권액은 4억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대외적으로 공시된 것이 채권 최고액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억만큼만 빼고 이제 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우리 수험생들한테 이걸 이제 물어본 것 같은데 참 변시 같은 게 껌인데 여러분 이제 민법을 잘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헷갈리라고 지금 틀리라고 낸 문제 같기도 해. 개수로 이렇게 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특경법 5억 이상이 돼서 7억짜리 적용돼요. 그래서 X. 자, 그다음 리얼, 요 사례 모르는 사람 없죠? 사기예요? 절도예요? 절도예요, 절도. 화장실 갔다 오라고 처분했지 가져가세요라고 처분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 X. 자, 그 다음 미음.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않았을 것이니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이때 뭐가 발생해요? 신의칙상 고지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지하지 않고 거래에 임하게 되면 부작위한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부작위 사기에서 신의칙상 고지무 가게 되죠. 사기죄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옳은 거가 하나, 둘, 셋, 답 3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23번 방화죄. 이제 사회적 법익으로 넘어왔어요. 잘하는 판이잖아. 자, 우리가 형법상 건조물은 뭐죠? 최소한의 기둥과 주벽, 지붕으로 구성돼 있고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여야 돼요. 근데 뭐래요? 지붕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 그리고 일부 벽체 붕괴됐어요. 건조물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일반 물건으로 가야 돼요. 일반 물건.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의 내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불길이 폐가 주변 4호 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걸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 물건 방화로 가는데 여러분들 이제 방화죄에서 센 놈 3개 현주 건조물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타인소 일반 건조물 방화. 얘들은 추상적 위험범이죠. 조문에 공공위험이 안 써 있잖아. 하지만 약한 놈 3개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화,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 이 3가지는 조문에 공공위험이 써 있다니까. 구체적 위험범이에요. 미수규정 있어 없어? 없어요. 땡. 그래서 여기는 그냥 무죄예요, 무죄. 공공위험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된 사건. 자, 계속해서 2번 갑의 이 집에 불을 놓은 후 불이 붙은 집에서 탈출하려는 A를 막아. 탈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A가 결국 불에 타 사망합니다. 자, 우리는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입니다. 현건방 치사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잖아. 중앙결과 고의 갔을 때도 성립되죠. 틀렸어요, 깔끔히. 자, 그 다음 3번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쓰레기에 무주물, 이건 자기 소유로 보면 돼요. 태움으로써 공공임을 발생했네.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공공임 발생했으니까 답 3번이네요. 그 다음 이건 뭐 자주 나오는 거라서 맞췄을 거예요. 그 다음 4번에서 써있죠. 167조 일반 물건 방화죄는 일반 물건은 자기 소유건 타인 소유건 다 공공위험 발생을 요하는 구체적 위헌범이에요. 166조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에 대한 관계에서 법조 경합 중 특별관계, 거꾸로 써놨어, 거꾸로.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가 일반 물건 방화죄에 대해서 특별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가 성립하면 167조 일반 물건 방화는 따로 원래 성립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다니까. 일반 물건 방화죄가 일반 건조물 방화죄 특별관계가 아니라 거꾸로. 얘가 일반 물건 방화죄에서 특별관계 있기 때문에 뭐만 성립해요? 일반 건조물 방화죄만 성립하게 되는 거죠. 발작 넣는 거야. 근데 답 3번 잘 골랐을 거예요. 4번 잘 모르더라도 3번이 유명한 판이라서요. 자, 24번 우리 당연히 문서죄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과란의 범죄에 성립되지 않는 거 모두 몇 개냐. 자, 갑이 인터넷을 통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여러분 등기에서는요. 언제 이게 뽑았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같은 날에도 아침에는 저당이 설정 안 됐는데 오후에는 저당이 설정돼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열람 일시. 등기사항 전부명령에서 전부증명서에서 열람 일시 부분은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수용 테이프로 지워버렸어요. 지운 거 자체는 아직 변조가 아니야. 하지만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변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공문서 변조 맞아요. 맞고. 그 다음에 갑과 을은 을이 갑으로부터 1,000만 원. 자, 이게 참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연인 A한테 이제 보증서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과거에 찍었던 뭐 사진 같은 거 협박했던 그런 나쁜 놈들이야. 근데 사실 자, 어쨌든 위조한 거는 보여준 적 있어요? 갑이 위조된 100만 원권 자기가수표 10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을에게 교부하면서 그 자기가수표 자체를 봉투에서 꺼내거나 자기가수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애에게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행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공범자 간에 주고받는 것은 절대 행사가 아니고 그래서 전혀 정을 모르는 자에게는 행사한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디귿. 자, 미국에서 진정하게 발행된 미화 1달러 지폐와 2달러 지폐, 화폐 수집가들이 수집하는 그러니까 희귀화폐인 것처럼 만드는 행사를 목적으로 9호를 빨간색으로 이빨로 바꿨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장난질한 거잖아, 사인펜으로. 자, 우리가 위조 변조 등이 되려면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통화로, 유가증권으로 오신할 정도는 돼야 되거든.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장난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변조 등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립되지 않는 거 뒤에 더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가볼까? 그쵸? 아니네, 딱 짧게 나왔네. 아니구나, 맞죠? 이거 리얼미음이 뒤에 있지. 24번 맞죠? 끊어놔가지고 계속 가볼게요. 갑은 A종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자, 우리 대표자는요, 종 중에서 대표자는 등기 능력과 당사자 능력을 가져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허위로 작성했다니까. A종 중에 대표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 이를 근거로 토지에 대해서 A종 중을 소유자로, 갑을 A종 중 대표자로 소유권 보존 등을 격려하는데 어쨌든 부동산 등기부상 자신을 종 중에 대표자로 등재하도록 한 거 중요 부분이 법률행위에 있어 중요 부분이 허위입니다. 그래서 공정정서원본 부식이제 성립된 죄예요. 그 다음 미음. 사경갑은 검사로부터 최신 판례 넣어놨네. 구체적 진술 청취해서 도주 여부에 제수할 것을 요청받고도 행사할 목적으로 제수와 결과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도 제수와 결과란에 자신의 독자적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을 들은 것처럼 적었어요. 허위죠. 당연히 허위 공문서 작성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들은 이제 24번이죠. 뒤로 가려니까 귀찮아서. 그래서 이제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까 니은 디귿 두 개네요. 답 두 개가 되겠네요. 그래 가시고 자, 그래서 25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국가적 법인 공무방해로 가봅니다. 적절한 거. 1번. 자, 여러분 위계공직방과 단순공직방은 허건날 얘기했죠. 단순공직방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단순공직방은 추상적 위헌범으로서 공무집행 방해 결과 필요 없고 방해 의사도 필요 없어. 하지만 위계공직방은 똑같은 추상적 위헌범인데 공무집행 방해 결과 필요로 하고 방해 의사도 필요로 해요. 자, 여기 뭐래요? 위계공직방, 구체적 공무집행을 저지, 현실적으로 곤란내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계공직방 성립한다? 아니라니까. 땡이라고요. 시험 한 100만 번 됐을 거야. 자, 그 다음 2번. 자, 공무원갑이 출원인이 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자, 이거 맨날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기범 4개
뭐뭐 있어 여러분? 범위는 익도피, 증거인멸, 위계공직방, 허공작, 요 놈하고 부진정 부작위 보면서 계독범인 직무유기, 부진정 부작위 보면서 계독범인 직무유기 관계. 자, 세트 1 뭐예요 여러분? 자기범만 성립합니다. 세트 1. 세트 2가 예외죠. 농지불법 전용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허위공사학성 동행사와 직무유기 실경, 그런 거고, 세트 3이 원래는 우리 형소에서 영역이 아니긴 한데 형법에서 같이 돼버려요. 자, 예를 들어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자기범인 범인도피죄에 동시에 충족할 경우 공소 제기권자인 검사는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 공소 제기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그게 세트 3예요. 그게 이제 기본인데 여기서도 봐요. 나왔잖아. 위계 공직방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 세트 1을 이해하고 있어요. 위계 공직방 직무유기. 자, 맞는 거고. 그럼 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2번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갑과 A가 주차 문제로 언쟁. 자, 이 판례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랬지.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 어디죠? 공무집행방해. 요거 어디도 나와. 현행범체포에서 나온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P가 A를 때리려는 갑을 제지. 갑이 자신만 제지를 당하는데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 가슴을 치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자신은 현행범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는 피해 정강이 부분을 수차가 걷어 폭행합니다. 적법한 현행범 체포자. 적법해요. 이 정도 되면. 그래서 먼저 지금 경찰 얘를 때리잖아. 당연히 제지하는 경찰 또 때렸던 그런 사례예요. 당연히 이 부분은 공직방 해당하게 됩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적법한 직무집행이니까 공직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136조 공직방은 침해범으로서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될 필요 없습니다.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답은 2번. 자, 그 다음 26번 공무원의 직무 OX 뼈. 자, 길게 되어 있는데 직무유기가 문제되는데 자, 여기 뭐죠? 핵심이 비록 교육부 장관이 주무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죠. 직무이행 빨리 징계해라 명령을 때렸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은요 뭐 할 수 있냐면 이제 교육감이죠. 교육감 대법원에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 기다린 다음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수사기관으로부터 쭉쭉 해서 명백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징계 사유를 통보하다는 부터 1개월 이내 징계유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직무유기에 해당하지는 않죠. 대법원 판결 기다린 다음에 나는 징계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이런 거였거든.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공무원이 수수요구 약속한 금품에 직무행위의 대가로 성질과 이것도 자주 나왔던 거죠. 직무외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대요. 일단 전부를 뇌물로 취급합니다. 다만 이제 몰수 추징할 때는 전부를 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나눠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불가분적으로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부를 일단 뇌물로서 판단을 해요.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디귿. 법령에 의한 임명권자에 의해 임용되어 공무원에 종사해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임을 밝혀져 당초 임용행위가 무효가 됐어요. 그래도 우리 판례는 외형 이론을 적용해서 이때까지 공무원으로서 살아왔던 그런 것을 일단 인정을 해서요. 뇌물수수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외관을 갖추어 실제 공무 수행했다. 수뢰죄 추진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판례죠. 그 다음에 직무유기. 웬만해서는 안 돼요. 추상적 충분 의무를 테마니 한 일체경의 성인 방식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직무집행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어요. 그게 위법하다는 평가를 설령 받아도 직무유기는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액션을 취했으면 이거는 직무유기가 사실상 아니에요. 맞는 질문입니다. 가시고 그래서 우리 이제 답 찾기인데 뒤로 가기 싫으니까 26번에서 1번이 되겠습니다. OXO 됐고. 자, 27번요. 국가기능 저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형법 마지막 문제네. 자, 1번 범인 스스로 도피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범인이 도피를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역시 그렇죠?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방어권 남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사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방어권의 남용으로 평가될 때는 범인 도피 교사가 돼요. 그래서 처벌되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는 등으로 범인 도피를 범하게 한 경우와 같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 그때는 범인 도피 교사가 되는 겁니다. 틀렸어요. 답 1번이네. 아, 이런 쉬운 경우가. 자, 그 다음에 2번. 직권하면 권리행사 방해. 이게 사실 까다로운 문제인데 좀 쉽게 내놨죠. 쉽게 내놨어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상대방을 하여금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업무를 하게 해야지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구성권이 별개야. 그래서 써있죠. 현실적으로 의무업무를 하게 하였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발생해야 돼요. 이것도 추상적 위헌범인데 결과 발생을 요하는 범죄입니다. 아까 위계 공직방해랑 같아요. 그래서 직권남용이 일어난 것이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 3번. 151조 1항의 범인 도피에서 죄를 범한 사람은 수사 대상이 현재 되어 있는 자, 해서 혐의받아 포함된 자뿐 아니라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대한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 그 자가 당시 아직 수사 대상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관없죠. 나중에 얘가 기소돼서 무죄 확정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 추상적 위헌범이라서 국가의 정당한 어떤 그 형사사법 기능 저해시키면 바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증인의 증언은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한 것이므로, 그렇죠? 선사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하였더라도 신문이 끝나기 전에, 증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재판장님 잠깐만요. 저 아까 말 잘못했습니다. 정정합니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철회 시정하게 되면 위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이제 이미 그 증인 신문 기일은 끝났어. 그래서 7회 공판기일에 나와가지고 허위 진술해서 위증했어요. 그리고 21회 공판기일에 또 나와가지고 종전에 선서효력을 유지해서 하는데 그때 재판장님 제가 예전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거짓부렁했는데 어떡하죠? 이러면 뭐가 되죠? 위증했던 게 사라지나요? 아니, 이때는 자백의 특례가 적용되죠. 자수자백의 특례에 적용돼서 필요적 감면이 적용될 뿐입니다. 주의하시고. 자, 이제 형사소송 쪽으로 갑니다. 우리 형소가 좀 쉽게 나왔어. 그래서 형소가 좀 쉽게 나와가지고 빨리빨리 풀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 옳지 않은 거. 기억. 친고죄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의 효력이 있고 고소의 주관적 불가 원칙이에요. 여기에 공범에는 필요적 공범 포함된다니까 무조건 돼요. 그 다음 이 니은 조세범 처벌법. 이게 바로 뭐죠? 전속고발 사건 또는 즉시고발 사건이잖아요. 자, 우리 고소의 주관적 불가 원칙은 친고죄만 적용돼요. 하지만 객관적 불가 원칙은 다 적용돼요. 다른 죄도. 써 있잖아요. 범칙 사건에 대한 고발이는 경우 고발을 그런 범칙 사건에 관련된 범칙 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 범칙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미친다. 객관적 불가분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불가분 원칙. 자, 아무 말도 없이 나오는 고소 불가분은 주관적 불가분이에요. 자, 233조는 반의사 불벌에 적용 안 되죠. 전속 고발에도 적용 안 되고. 그래서 비교해서 낸 거야. 주관적 불가분, 객관적 불가분 적용 범위를 물어본 겁니다. 자, 리을.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법대로 처벌하되 이거 제가 문제 한번 냈었는데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고소의 취소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죠? 이게 처벌은 하되 관대하게 해라. 경하게 해달라는 것이 이거 고소 취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미음.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사경에 하면 충분하므로 경찰청 홈페이지에 갑을 철저히 조사를 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어. 그럼 고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4가지. 첫 번째, 일정한 고소권자가. 두 번째, 수사기관에 대해. 세 번째, 범죄 사실을 알리고. 네 번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사표시예요. 뭐가 없어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사표시가 없잖아. 그래서 고소가 아니었던 판례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하나, 옳지 않은 거가 2개네요. 2개. 답 1번이 되겠네. 자, 가지고 이제 29번. 피의자 신문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피의자 신문. 자, 1번에서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이건 너무나 많이 나왔던 거잖아. 이러려고 구속해 놓은 거라잖아요. 그죠? 얘가 피의자 신문할 때 안겨 나올까 봐 구속해놓고 구속영장 효력에서 끌고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죠?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예요. 그래서 진술거건도 고지하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구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고 알려주기만 하면 장난쳐 지금 너무 쉽게 나왔다. 참고인 진술일 때가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피의자일 때는 동의 받을 필요 없어요. 고지만 하면 돼요. 맞추라고 던져줬어. 자, 그 다음 3번. 변호인이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구속된 피해자가 변호인 찬 없이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니 즉시 와달라. 는 연락을 받고 조사실에 도착 피의자 옆에 앉으려 하자 검찰 수사관이 후방 착석을 요구했어요. 유명한 판례죠. 여기서 변호인의 피해자 신문 참여권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되는 거예요.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그래서 변호권 침해한 거로 봤던 사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다음에 4번. 검사 사경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자, 우리 피의자일 때 신뢰관계자 동석은 어떻게 되죠? 임의적이에요. 피의자일 때는 할 수 있다.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다. 뒤에만 보면 돼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신청해서도 할 수 있어요. 피해자일 때는 어떻게 되죠? 불안한 피해자일 때는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13세 미만 장애 피해자일 때는 부득이한 사정이면 동석하게 해야 된다고. 구분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자, 30번 가봅니다. 현행범 체포,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이 바로 현행범이 되죠. 이게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 그리고 이제 2번. 갑이 X고등학교, 이게 이제 성동 그쪽에 있는, 저였죠. X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A와 싸움을 하자 A의 친구 B가 112 신고를 하고 갑이 도주한 여부를 계속 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한테도 계속 알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 출동해서 B가 갑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싸움이 있은 지 10분 정도 경고한 상황에서 곧바로 현행범 체포한 거 적법다 그랬죠. 제가 현행범 체포에서는 40분 지나버리면 다 안 된다 그랬었는데 10분 정도는 괜찮아요. 적법하고. 근데 여기 위법하다 그랬어? 세상에? 틀렸네요. 그러면 자, 3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이 판례 모르는 사람 없죠? 자, 신체의복류에 주체로 인한 범죄의 증적이 현저합니다. 준현행범 요건 갖추고 그 다음에 사회통념상 교통사고 발생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병원 응급실이 우리 216조 1항 2호 216조 3항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는 체열이 가능했던 그 사건이죠. 그래서 어쨌든 211조 2항 3호 신체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점 주체로 인한 흔적이 뚜렷한 경우에 해당해서 준현행범 맞아요. 그리고 이 뒤에가 더 중요하죠. 아까 제기했던 건 병원 응급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범죄 현장 준하는 곳으로 봐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었던 그 사건이죠. 계속해서 4번 체포한 피해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체포 48시간 청구 세 가지 동그라미 체포 48시간 청구 오케이 검사 사경이 안인자에서 현행범 체포했을 때 즉시 인도를 하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인도받은 때로부터 48시간이죠. 체포시간이라 검사 사경이 현행범을 인도받은 때부터 48시간. 그래서 이게 이제 소말리아 적사건에서 나왔던 유명한 판례죠. 자, 일단 형소는 쉬워요. 31번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조서. 311조가 아니라 315조 3호. 315조 3호. 맞죠? 그 다음. 2번,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자 일단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죠. 그래서 써있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 구인한 다음에 신문해야 돼. 다만 도망가 버리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도망 등의 사유로 신문할 수 없을 땐 그러하지 않는다. 조문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신문은 법원 청사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최신 판례가 하나 있었거든. 이걸 내놨네.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을 때는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신문할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이 판에도 이 지문도 너무 많이 나왔죠. 판례가 아니라 조문이죠. 지법판사가 직권으로 변호를 선정한 경우 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니죠.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심까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장난처럼 뭐예요. 이거 틀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4번이고 그 다음에 32번. 압수수색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수사기관이 압수영장 집행에 착수하여 실시 집행 종료해서 다시 써먹을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고 영장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더라도 그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압수하면 위수행이에요. 그 다음 2번. 피해 압수자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명시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은 고유권이에요. 그래서 변호인한테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해야 된다. 최신 판례. 그 다음 3번. 수사기관이 압수영장을 집행하면서 처벌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일 때 그 유명한 제주도지사실 영장범위박 사건에서 나왔잖아.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지 않고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거 틀린 사람은 여러분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제주도지사실 영장범위박 사건에서 나왔던 사건이죠. 자,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갑이 사경, 휴대전화, 이미 제출. 자, 클라우드 등 제3자 관련한 원격제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제출한다는 의사로 사경에게 지가 직접 클라우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 비번을 같이 제출했어요. 이건 이미 제출 압수로 적법합니다. 근데 요거 말고 그냥 휴대전화 압수했는데 우연히 클라우드에 로그인되어 있는 걸 기화로 그 클라우드에 있는 그 몰카 찍은 거 다운로드해서 압수한 거. 그건 위법이죠. 그래서 비교 판례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가 직접 아이디 비번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적법한 이미 제출 압수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33번 정보제약 매체. 항상 우리는 따로 나오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 사유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수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범위를 정해서 복제출력.
근데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저장 매체 자체를 직접 단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그 예외일 때만 가능하죠. 현장에서 범인이 정해서 압수수색할 수 없을 때, 그때만 현재의 곤란한 그런 경우에만 통으로 갖고 올 수 있다. 2번,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어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정보 담긴 저장 매체 자체를 사무실 등으로 옮겨 혐의사실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 탐색, 출력하는 경우에도 참여권 당연히 보장해 줘야 됩니다.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돼. 왜냐면 아직 압수수색이 끝난 게 아니거든. 이거랑 비교 판례가 뭐죠? 현장에서 범인을 정해서 저장 매체 내에서 범인을 정해서 그 부분만 복제해 왔어요. 그럼 압수수색 종료된 거예요. 그때는 다시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 파일을 복제, 탐색, 출력할 때 참여권 보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랑 비교 좀 하시고. 자, 그게 바로 이건 딴 거지. 자, 이제 봅시다. 수사기관이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 압수한 후 관련이 없는 남은 정보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해야 돼요.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더라도 이거 절대 못 써먹어요. 사후에 나머지 정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거나 피고인, 변호인이 증거남에 동의하였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차례 문제를 냈던 그런 거고요. 이거 틀린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 답 3번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수사기관이 압수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 원격지 서버,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클라우드 그거예요. 그냥 휴대폰을 압수했는데 우연히 클라우드에 로그인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까지 압수했던 그 사건입니다. 안 된다고. 영장이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되고 압수할 물건의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이걸로는 원격지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는 아까 그 클라우드 사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34번 증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형소법 배우니까 막 힘을 내네요. 필요 뭐 설명할 게 없어. 다 판례들이라서.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311, 12, 13, 14 전문 서류에 대해서 예외 요건을 갖추면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렇죠. 실체 진실의 발견의 이념, 소송 경제 요청 고려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 인정 요건은 당연히 엄격하게 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법칙 예외를 마음대로 넓게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4조 되게 엄격히 해석을 하죠. 2번 보세요.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 사유로 된 혐의 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냐고는 압수물 또는 압수정보를 압수영장 혐의 사실과 관계없는 범죄 유죄 증거로 당연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성이 없는 거는 절대 못 써먹어요. 서류 영장 갖고 와야 돼. 그 다음 3번. 법원은 범죄 구성 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 자격이나 증거조사 방식의 구애됨이 없이 자, 쉽게 해서 여러분 범죄 구성 요건,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 사유 이런 것은 형법 관련이니까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가능하니까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 방식의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자유로운 증명 얘기야. 양형이 조건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다만 직접 수집, 제출하기 곤란하여 직권으로 양형 조건에 관한 51조 사항을 수집,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야. 양형 조건에 관한 것은요. 직권조사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권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걸 넣어놨는데 일부러 바퀴를 복잡하게 한 거야. 갑자기 자유로운 증명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형법을 잠깐 보여준 거예요. 근데 형법 51조의 양형 관련된 것은요. 사실상 형사소송법에 와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유로운 증명이 대상이고 직권으로 당연히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틀렸어요. 이건 조금 익숙하지 않을지 몰라도 좀 공부 좀 한 사람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4번.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그쵸. 우리는 죄체설이 아니라 진실성 담보만 하면 돼요. 범죄 사실의 전부나 중요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뻥이 아니라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합니다. 또한 간접증거 정황정으로도 충분하다는 거 쭉 돼 있죠. 그리고 자백과 보강증거 서로 올려서 전체로서 범죄 사실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 증거로 충분하다. 진실성 담보설 얘기예요. 자, 시간이 계속해도 되겠네요. 자, 35번 적절하지 않은 거 증명. 자, 증거 위조죄 적용 대상인 증거에는 이거 형법 판례를 비슷하게 넣어놨네. 범죄 성립에 관한 증거 외에 양형이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에 관한 증거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래서 그런데 양형이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은 매우 복잡 비용적일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307조가 규정하는 엄격한 증명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있었던 우리 34번에서 양형 관련된 게 같은 얘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2번. 탄핵 증거 제출에 있어. 여러분, 탄핵 증거라도 이 탄핵 증거로 진술 어느 부분을 탄핵한다는 거, 입증 취지는 명시해야 되죠. 그래서 공격 방어 수단을 강구할 게를 사전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관계 관계 및 입증 취지를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인데,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해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이 알려야 된다니까. 틀렸어요. 그래도 기출 자주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 3번. 어떤 소송 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아. 최신 판례로 나왔네. 우리가 소송 절차에 관한 것이, 당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것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절대적 증명력을 갖죠. 근데 소송 절차에 관한 것이 공판조서에 안 적혀 있어.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건 없었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적혀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거는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건 반증이 허용돼요. 당연히 소송 절차가 당의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 것은 아니고, 기재되지 않은 소송 절차의 존재가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요. 반증이 돼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범행에 관한 간접 증거만이 존재하고, 제가 누누이 수업 시간에 있어요. 간접 증거만으로 뭔 말 수 없다?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다만 좀 빡세게 해야지. 쭉 보면 증명의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간접 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게 칠곡 사건이잖아. 뭐였어요? 손녀, 유기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자기 딸의 딸이 아니라 자기 딸이었잖아. 그 관련해서 되게 유명했던 사건이죠.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이게 뭐죠? 외할머니와 손녀 관계가 아니라 그냥 친자 관계인 거예요. 이게 입증됐다 그래서 DNA 분석 결과. 이것만 입증하면 당연히 원래 손녀를 어디다가 약취해서 유기했다? 이게 입증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 그래서 파기됐던 그 사건에서 이게 지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DNA 그런 걸 통해서 간접 증거가 발견됐지만 그거 했다 그래서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인데도 숨기고 있다라고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기서 나왔던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증명력 관련해서 나온 건데, 사실 뭔데 잘 몰라도 2번이 저요 하고 손을 들어서 답 고르기엔 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자, 36번 자백 배제 법칙, 증거능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쭉 보면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를 밝히에, 여러분 이게 2022년에 신설된 조문이잖아요. 별건 수사 금지. 그래서 수사기관은 함정 근거 없이 별개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검사건엔 따로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일반 조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하도 별건 수사를 많이 하잖아요. 쉽게 해서 이제 갑을 갖다가 A제로 지금 잡아왔어요. 근데 자백을 안 하니까 A의 가족을 얘기해요. 아드님이 저기 어디 회사를 다니시네? 거기서 자금을 좀 건드리는 문제가 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는데 어떻게 아드님도 어떻게 한번 조사를 할까요? 이런 식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입장에서는 알았어요. 내가 그냥 자백하면 우리 아들 건 넘어갈 거야. 진짜 그렇게 하시죠. 이런 짓들을 한 거예요, 수사기관들이. 그래가지고 이런 별건 수사 금지가 명문으로 2022년에 신설된 거. 이거는 왜 막았나 몰라. 되게 막 반대했잖아. 그래서 이건 당연히 필요한 조문이었는데요. 지극히 타당한 조문 같습니다. 자, 2번.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임의성 없다고, 이건 유명한 판례죠. 하게 된 사유들과 자백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하대요. 그때는 당연히 자백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계속 3번.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309조의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될 상황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당연히 판단해야 되겠죠. 309조가 자백 배제 법칙,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와 기만 기타 방법으로 임의성 의심하게 된 사유, 그거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 의심 갖게 될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당연히 판단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이의시죠. 요건 좀 어려웠다.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이제 이의 신청을 한 거야. 재판장님, 그거 증거능력이 없는데 증거 채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인정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증거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무조건 배제해야 돼요? 아니죠. 그 증거의 일부만, 이게
위법 소집 증거예요. 그럼 그 일부만 당연히 기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게 되는데, 요건 여러분이 좀 많이 익숙하진 않을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법원직렬 쪽도 강의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요런 걸 이제 좀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요거를 뭐 자세히까지는 안 했었던 것 같거든. 근데 책이랑은 다 있었어요. 책에서 한번 쭉 읽고 갔는데, 이거는 이제 답으로 낼 줄은 잘 몰랐어. 그래서 증거의 일부나 전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규칙 139조 4항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의신청, 증거 능력이 없으면 이의신청 받아들였을 때는요, 무조건 전부가 아니라 전부나 일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전부라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니까 조금 어렵게 되는 지문이에요. 요건 좀 답고르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37번. 위수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아이고, 길다. 자, 우리 이제 진술거건 고지하지 않은 채 작성된 피신조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 부정되는 이제 그런 쪽인데, 여기서 이제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진술거건 고지는 이제 진술거건 실효적으로 보장, 강요된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실적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이어서 피의자 지위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진술거건이 고지되지 아니한 때에도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 했는데, 그럼 우리는요,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라서 누구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거부권 고지제도는 현행법상 피의자와 피고인한테만 고지하도록 돼 있어요. 243의 3, 그 다음에 283의 2에서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만 고지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때 진술의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고인이나 피대사자한테는 고지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답 바로 1번이에요. 다음에 2번, 수사기관이 피압수사 측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등 영장주원 측과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 취득한 증거는 당연히 위수증이고요. 자, 사후에 아시다시피 위수증은 절대적 증언력 배제 법칙입니다. 자백 배제와 위수증이 걸리면 증거동의 X 아시죠? 그리고 사후에 뭐 영장 받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인과관계가 그 사이 희석단절, 위법이 시정되고 이런 경우라면 독소가 이해가 되겠지만, 자, 3번. 수사기관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용 피고인 행동, 피고인이 본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화면 내용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영장 없이 촬영했대요. 여러분, 사진 촬영 영장 없이도 가능하죠. 하지만 현필긴상이잖아. 범죄가 현재 행해지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범죄 현재성, 그 다음에 증거 보존의 필요성, 긴급성, 마지막이 뭐죠?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할 거야.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을 안 했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상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영장 없이 촬영했다면 위수증이에요. 영장주 위반입니다. 그래서 쭉쭉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요 판례는 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지금 저도 이게 어디 사실관계를 끌고 가는 건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이 상담 방법에 의하지 않고 사진 촬영, 현필긴상 거기에서 상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위수증 되는 건 이제 그 정도로 갈 건데, 저 아직 해설 다 못 따랐거든. 아직 30번 동네 뒷부분 아직 다 못 따랐어요. 그래서 이제 찾고 있는데 거기다 달아놨는데 이제 한번 나중에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다음에 4번. 제가 수업이 많아서요. 아직 다 못 따랐어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소법 절차 조항을 마련, 적법 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 이를 통해 이거 너무 많이 봤던 거잖아. 오히려 증거능력 부정하는 것이요, 실체 진실을 저해한다고. 이런 경우일 때는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판례를 쭉 써놓은 거예요. 너무 잘 아시는 것이고. 어쨌든 3번이 조금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번은 잘 아는 내용이라서 답 고르기에는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다. 자, 전문 증거 여기를 또 개수를 내놔버렸어요. 자,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내용의 진실성이 직접 증거로 사용될 때, 자, 내용의 진실성이 요증사실된 전문 증거, 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일 때는 본래 증거, 원본 증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죠? 자, 했던 것 자체, 진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이라는 정황 증거, 이럴 때는 전문 증거가 아니죠. 맞고. 그 다음에 니은 형소법 312랑 검사 작성 지시서 23년 6월 1일 판례 쭉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판례 된 거예요. 우리 312랑 신법에 따라서 내용 인정하면 증거를 할 수 있는데, 자, 피신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 요 내용이야. 연결된 판례예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판례죠.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 관계는 다른 피고인 피의자에 대해 검사 작성 피신조서. 자, 사경하고 똑같이 같잖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돼요. 그 당연한 결과로 314조 적용 안 될 건데 그 314조 얘기는 아직 없어. 하지만 똑같이 갈 겁니다. 310조 1항이 적용돼요. 되지 않음으로가 아니라 적용됩니다. 그래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내용을 부인했을 때는. 그래서 최신 판례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랬거든. 작년 6월 1일 판례 당연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리을 재전문 진술이 기재돼서 우리가 이제 재전문 서류까지는 그나마 우리가 전문 서류의 요건 한 번, 전문 진술의 요건 한 번, 각각의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재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 또는 재전문 진술은 증거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 쭉 돼 있는데 이거는 312조 14조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야만 물론 316 그래서 하게 되는데 X죠. 증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요. 일부러 해놓은 거야. 그냥 이게 그냥 재전문 서류라면 이게 맞는 지문이야. 근데 재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증거 동의가 없는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요. 장난질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미음. 형소법 전문 진술에 대해 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서 예외적으로 증거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써있죠? 재전문 진술이나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 아니 이거를 문제라고 낸 거야? 같이 써놔버렸잖아요. 증거는 인정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증거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데 여기는 동의하더라도 증거를 할 수 없다 해서 틀렸어요. 전문 증거는 항상 증거 동의하면 다 쓸 수 있어요. 전문법적 예외요건을 못 갖춘 거 증거 동의하면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도 틀렸어요. 그래서 좀 문제를 좀 잘 낼 일이지 좀 겹치게 내놔갖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옳은 건 아까 이제 앞에서 2개 있었었죠? 앞에 2개. 1번. 자 이제 마지막 가고 있습니다. 증거 동의 적절하지 않은 건. 자, 우리 증거동의 주체, 당사자는 다 가능해요. 검사, 피고인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한 거야. 피고인이 증거 동의한 것으로 가야 되고 절대적 증명력을 갖죠. 왜요?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니까. 절대적 증명력을 갖습니다. 그 다음 2번 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 의사표시는 언제까지 바꿀 수 있어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그래서 취소 처리할 수 있다. 일단 완료되면 안 돼. 그래서 항소심에서 풀어 못 풀어? 못 풀어요. 그래서 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뒤에 증거동의 의사를 취소 처리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능력 상실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3번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요거 좀 익숙하지 않을 건데 제가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 저도 되게 헷갈렸던 판례였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오랜만에 시험에서 답으로 나왔더라고. 자, 이게 쉽게 해서요. 피고인 변호인이 무죄 관련 자료라고 제출했는데 오메 유죄 자료인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법원은 그 서류의 진정성 유죄 부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원흉이 있더라도 서증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러분들 저기 피고인이나 변호인 의견 변명의 기회를 줬는지와 상관없고요. 상대방의 원흉이 있으면 이 서증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메랑 된 거죠. 무죄인 줄 알고 증거를 제출했는데 유죄 증거 뒷받침 자료인 거야. 자, 증거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에요. 그래서 직권으로 채택을 한 거죠. 대신에 원래 유죄 증거는 누가 제출해야 돼? 검사가 제출해야 되잖아. 그래서 검사가 증거로 쓰겠습니다라고 원용을 하면 바로 유죄 증거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는 제 교과서에도 있으면서 제가 이 상대방, 이거는 이제 이 상대방이 누굴까? 검사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좀 막 말씀드렸던 그런 판례인데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저 내용은.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판례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피고인이나 변호인 의견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던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상대방의 원흉이 있으면 서증을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요건 조금 어려웠을 거야. 근데 여러분 1번, 2번 확실하고 4번도 봐봐.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출정하지 않은 때 자, 이때 증거동의 의제해버리잖아요. 간주하는데 다만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한 때는 예외를 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 318조 2항 증거동의 의제 규정이에요. 그래서 조문 그대로 쓴 거거든. 그래서 이제 1번, 2번, 4번이 확실하니까 소거법으로 3번을 찾는 그런 경우로 풀 수는 있었을 겁니다. 야, 요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자,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죠. 변신 문제 100개도 하는 거의 하는 건데 틀을 똑같이 하는 건데 하나도 안 어려워. 이런 게 오히려 통합 문제. 여기서 A 상대 허위 지급명령 신청, 법원 판사로부터 신청서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정본의 집행물을 표하다 A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예, 신고를 받은 사경 P는 23년 3월 10일 15시경 갑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갑을 사기죄로 적법하게 긴급 체포했고 A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기재된 수첩, 증 1호 발견하자 이미 제출을 거부한 갑으로부터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합니다. 적법을 긴급 체포했잖아요. 그래서 210조 1항이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는 압수 가능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증거로 쓰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해야 되죠. 그리고 발부받지 못했으면 즉시 반환하라. 이제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문제부터 가서 볼까요? 관련된 거. 자, 만약 위 사기 혐의가 인정되고 갑이 허위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바로 기수예요, 여러분. 네, 만약에 지급 명령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이제 본안 소송으로 가요. 그럼 일단 소송 사기 이미 실행에 착수는 된 거야. 지급 명령 신청만 해도. 근데 이게 확정되면 바로 기수예요. 그래서 소송 사기의 방법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다. 일단 요거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이거 계속 읽어야 되네. 증일 나왔길래 일단 이거 적법하게 했어요. 자, 그 다음 P는 체포 당일 경찰서에서 잠깐만 그치? 긴급 체포 뒤에 이제 시간 잡아봐요. 경찰서에서 갑을 조사했고 갑은 우리 집에요 A가 저를요 무고한 것임을 증명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범행을 부인합니다. P는 이제 자료를 확보하기에 3월 11일 16시경 갑과 함께 갑의 집으로 갔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갑에로부터 돈을 받은 내역이 기재된 어이없는 통장증 2호를 발견하자 이미 제출을 거부하는 갑으로부터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하게 됩니다. 자, 일단 소송 사기로 긴급 체포한 거예요. 소송 사기로 이제 긴급 체포했고 이제 조사하다가 이제 내가 자신의 집에 A가 나를 무고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거 조사하러 갔는데 사실은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거 조사하러 갔었고 특히 여기도 봐봐요. 시간을 잘 보시면 원래 우리가 긴급 체포됐었을 때 현장 벗어나서 24시간 이내 안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죠. 24시간 지나버렸잖아. 우리가 217조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한 물건은 24시간 이내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는데 넘어버렸잖아. 24시간 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위법이고 어쨌든 A로부터 이거 통장증이요. 이거 바로 뭐예요? 긴급체포 사기죄로 긴급체포고 그거 관련된 증거긴 한데 이게 바로 뭐가 되죠? 24시간 초과했다니까. 위법한 압수가 되는 겁니다. 영장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자, 됐고 이후 P는 갑에 대해 검사를 통해 적법하게 구속영장만 청구했고요. 사후영장 청구 안 했어. 특히 이 동네에 대해서도. 지법판사는 23년 3월 10일 17시경 갑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구속영장을 기각을 합니다. 즉시 석방되었고 통장 증 2호만을 환부하였다. 자, 지금 증 1호에 대해서도 사후영장 받은 거 있어 없어? 없죠. 얘도 발언했어야 돼요. 참고로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게 저도 이제 경정승진 사례 문제 계속 이제 매년 이제 승진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사례 문제로 나왔던 걸 비슷하게 냈네. 이게 2년 전인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 2년 전에 나왔었던 기억하는데 요증 관련해서 1, 2년이 아니라 한참 됐구나 이 사례는. 이게 사람을 교묘하게 깔리게 한 것이요. 뭐였냐면 딱 보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한 사례가 아니야. 그래서 이걸 많이 속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어쨌든 봅시다. 1번은 됐고 2번 P가 통장증 2호를 환부한 후에 수첩을 계속 보관하는 것 210조 1항 이후에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것으로 적법하다? 아니라니까. 사후에 압수영장 청구해서 발부하지 못하면 즉시 반환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2번이 깔끔히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P가 통장 증 2호를 압수한 것은 210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니까. 24시간 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4번 만약 검찰 송치 전 사경 P가 갑의 사기 혐의에 대한 결정적 객관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면 갑이 외국으로 출국하려 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P는 갑을 위 사기 혐의로 재차 긴급 체포할 수 없다. 우리 긴급 체포됐다 석방된 자 다시 체포하려면 뭐라고 돼 있죠? 영장 없이는 다시 체포할 수 없다잖아. 그래서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긴급한 사정이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영장 없이는 다시 체포할 수 없습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40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제가 최종 합격을 기원하겠고 이제 이번에 이제 시험을 잘 보셔서 면접 준비해서 꼭 합격하실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좀 점수가 부족한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해야죠. 여러분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할 거라면 빨리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봤었을 때 부족하다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채워야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2차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기본서 보거나 이런 거는 오히려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정말 자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기본서를 다시 보셔야 돼요. 기본 강의 얼른 한번 들으시고
하시면 되는데 그 외에 좀 공부가 된 분들은요 이제 요약집이나 이런 거 하면서 좀 보시되 최신 판례 좀 보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영상 어디라도 특강 같은 거 이런 거 활용해 가지고 좀 채우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수년간 봐왔는데 늘 부족한 채로 가는 거야. 막 옆에서 기출문제 보니까 기출문제 막 푸는 거야. 실력 안 올라요. 맨날 그 점수 있는 사람들, 항상 합격권에서 한두 문제 차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질병이 그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았으면 채워야 되는데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는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믿고 계속 가는 거야. 이번 문제에서도 조금 평상시 나오던 것과 다른 지문들이 좀 나온 것들을 보셨죠? 계속해서 문제 패턴이 좀 변해요. 그러니까 주장창 옛날 기출문제 푼다 그래서 이게 다 커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정확히 좀 채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완벽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최선을 다하셔서 이제 또 2차 준비하신 분들에서 꼭 합격하기를 부탁드리겠고, 저 역시 좋은 강의 준비해서 여러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우리 2024년 일반경찰 1차 형사법 해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